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부분은요,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인문 예술 분야의 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인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쪽에 동양 철학 중에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해서 선한 몸을 이끄는 큰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었고요. 그다음 예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잔과 입체파의 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이제 3-2죠.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제목은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함께 주로 사회 분야, 특히 경제에 관련된 그런 글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학습 목표 부분인데요. 첫 번째, 글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 및 사회적 요구, 그리고 신념을 이해하자. 특히 여기는 우리 사회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과연 그러한 통념이나 그러한 생각들이 진짜 맞는 생각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글에 담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물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해서는 요 부분들은 사실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문화를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 거고,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이란 뭐지? 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문화 분야 글, 특히 이제 우리 사회 분야 파트 글에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사회 분야 파트의 글은 어떤 글이냐. 여기 보시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거나 원인을 살펴보거나 그 영향 등을 분석한 글을 우리는 사회문화의 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원인, 영향 등을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화 분야의 글이란 무엇이 있냐?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행동 양식의 특성과 배경 등을 분석한 글이 바로 문화 분야의 글이다. 여기 더 네모를 이렇게 두 개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회 문화 부분의 개념, 그러니까 사회 분야 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게 되면은 여기는 문화 분야 글의 개념이라고 잠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제목에 사회문화 분야 글의 특징이 뭐냐고 했으니까 그 특징들만 번호를 한번 매겨보죠. 일단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나 신념,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특징이라 쓸까요? 특징 1. 개인의 사회적 요구, 그러니까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요구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사회적인 현상의 특성들을 다루더라. 다음 두 번째요.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다루더라. 요게 이제 특징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앞에서 말했던 학습 목표와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지? 사회적, 줄 쳐볼게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두 개 이렇게 살짝 묶는다면, 이러한 사회문화 분야 글의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회, 다음에 문화죠. 사회문화 분야, 독서라고 할까요? 독서의 어떤 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파트라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회문화 분야 글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사회문화 분야 글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그 글이라는 게 이 사회문화 분야 글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지? 읽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비판적 읽기라는 건 지난번에 인문예술 파트 할 때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쳐볼게요. 첫째 동그라미 이렇게요. 글에 담긴 사회적 현상과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신념, 계속 같은 말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자라는 게 첫 번째.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회 문화적 특성, 이걸 읽어내야 되고, 사회적 요구와 신념,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사회 문화 분야 독서의 특징이다. 아니, 그 글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각종 사회 제도라든지 문화의 여러 현상 같은 것들이 요 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문제를 다룰 건데, 이런 사회적 문제는 뭐가 있냐? 인구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 같은 환경 문제도 들어있더라.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글이 바로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지? 여기겠네요. 사회 문제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요게 이제 이 사회 문화 분야 글 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하나 더 할 거, 사회 현상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에 담긴 사회적 요구나 신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적절하냐? 진짜 맞는 거냐? 얘가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다음,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요구는 없는지. 우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작가가 작가가 필자라고 할까요? 필자가 말한 것 외에 다른 관점은 없나?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를 모색해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둘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둘째, 역사적 인물. 우리 책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책에 없지만 역사적 인물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글의 경우에는 역사적 인물 얘기는 없지만 뭐 특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회적 문제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의 유념에서 그러면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 역사적 인물과 특정 사건이라는 키워드 하나에다가 쭉 줄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의 유념하자. 여기가 두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하자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냐에 따라서 여기는 본질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맥락 파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잘 고려해서 뭐 할 것이냐,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잘 이해하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외에 또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다양한 관점의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의 글을 통해서 이 필자의 관점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종합적으로 비판적으로 판단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상원의 상소문이가 나와 있는데 오상현이네요. 정학을 지키고자 사도를 배척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걸요? 그러니까 정을 지키자라고 했으니까 정을 위해서 위정, 사도를 배척하자, 척사.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정척사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것은 지키고 다른 잘못된 것들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나쁜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것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나중에 잘못 연결되면 잘못된 자문화 중심주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볼 때 척하비에 대해 칭송하는 글이다. 왜냐면 얘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행위다. 그러니까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안 돼. 그거는 여기 말하는 사도야. 나쁜 거야. 우리 것을 지켜야지 라고 했던 그 글인 거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옳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는 척화비에 대해서 칭송을 했으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걸 지키고자 하는, 여기 보면 유학을 지키고자 하는 위정척사파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사람이 이 필자였던 거죠. 그럼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맞아. 우리 걸 지키는 거 소중한 거지.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점을 살짝만 돌려보시면, 밑에 서구 열방으로부터 잇따른 침략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자면, 촉철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밑으로 와볼게요. 한편으로는 서양의 선진 문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즉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찬성만 해야 되냐? 아니,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주르르르르르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다양한 관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글 속에서도 이 말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 신사고 독서교과서 136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의 해야 될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본문 읽기에 꼭 필요한 부분 정리해야겠죠? 핵심 포인트 4개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핵심 포인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이 글을 읽고 나면 대표값이라는 게 나와요. 그 대표값에 평균도 있고 최빈수라는 게 있고 중앙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것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잘 써야 돼요. 다양한 변수와 양상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양한 변수와 양상이란 말로 되는데 그보다 이 말을 쓴 건 뭐냐면 이 책에서 제목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평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평균만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평균만으로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요. 대칭분포라는 표가 나오고요. 오른쪽 꼬리분포라는 표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글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요. 자료의 범위와 자료의 범주 구분이라는 개념이 요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평균만으로 정확하게 자료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올바른 자료 해석을 위해서라면 자료의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하고 자료의 범주 구분도 잘 해놓아야 한다. 이거 좀 세밀화해서 너무 크게 한 덩어리를만 보고 평균 하나만으로 이 집단을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였지?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단락 쪽에 나오는데 그래프라는 게 나오고 그 그래프의 대표적인 사례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이 얼마나 사용하기에 용이한지, 뭐가 좋은지 그 얘기들을 이따 담아내게 될 거니까 요 네 가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를 한번 본문 정리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제목을 여러분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에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평균이라는 걸로 대부분 시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1단락입니다.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이거 우리가 세 글자로 바꾼다면 이게 바로 대표값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대표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이다. 오늘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평균인데 한 집단을 평가하거나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그러면 한 집단 평가할 때 뭘 사용한다는 거냐면 평균 이용한다는 거겠고, 다른 집단 비교할 때도 뭘 이용한다는 거냐면 평균. 그러니까 얘를 쓰면 이거나 이거 할 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평균의 유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와 얘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이 글을 안 읽은 사람 있으면 잠깐 스탑 해놓고 가서 136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 140페이지까지
5페이지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꼭 읽고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여고 학생들은 거의 다 읽었을 거고요. 수업을 거의 다 했을 거니까 경화여고 학생 중에서도 아직 이 본문 안 나간 사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춰두고 글 읽고 와서 들으세요. 다른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다 읽었다라는 가정 하에 설명 들어갑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평균이 이렇게 유용하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양한 변수와 양상 이것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대요. 뭔 얘기냐면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을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사실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금 1번이라 썼는데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 이 검토 얘기했잖아요. 여기 바로 그 검토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검토요?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검토할 필요. 그걸 검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요.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러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즉 평균을 대표값이라고 판단해놓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참고로 여러분 변수란 것들은 이 변수 있죠? 이거는 가변적인 요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평균 키에 맞춘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싱크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설거지할 때 하는 그 싱크대 있잖아요. 그 싱크대 높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맞춰 있냐면 우리나라 이 주부들의 어떤 평균 키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주부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오랜만에 이제 키가 크신 아버님이 아우 내가 오늘 당신을 설거지를 해주고 싶어. 그냥 가갖고 설거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쪼그려서 할 수 없으니까 허리 이렇게 숙여갖고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이러한 게시들을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요 얘기는 평균에 따라 행동해 라고 강요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요한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뭘 느끼냐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예를 통해서 하면 그리스 신화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잖아요. 그 바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침대 위에 누워보라고 하고 이 침대에 그러니까 맞는 길이를 가진 사람만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다리를 뽑아 늘리고 너무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걸 평균에 맞추려고 했던 그 풍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1단락의 주제예요. 평균을 대표값을 설정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긴다. 이 글은 특이하게도 중간중간에 소제목들이 있어요. 이 소제목이 거의 모든 걸 다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 여기가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갈게요.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혹시 형광펜 있어요? 형광펜 있으면 1단락의 주제는 어디 있었냐면 1단락의 주제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좋죠. 1단락은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데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가 1단락의 핵심 주제 문장이에요. 그럼 2단락의 주제 문장 어디냐? 첫 번째 줄이요.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더라. 요 얘기를 2단락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이용할 수 있죠. 다만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해했어요? 자, 밑에 보죠. 그래프를 보면 대칭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한대요. 여러분 최빈수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최빈수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예를 들어볼까요? 1, 1, 2, 3,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8로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8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거의 평균값을 내보면, 지금 더하면 10, 22, 25, 27, 28, 29. 하나 더 할까요? 30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3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9이니까 30 나누기 9하면 대충 9, 3, 27. 한 평균이 한 3.3 정도 되나요? 대충?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평균이 한 3.3이더라. 여기 이제 평균을 내는 값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빈수라는 거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값. 1이 제일 많잖아요. 요 1이라는 게 최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앙값은 뭐냐면 이걸 순서대로 눌러요. 1, 1, 2, 3, 4, 8, 9.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요 2 있죠? 얘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거 4개, 큰 거 4개. 요게 우리가 중앙값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대칭분포라는 그래프에서는 요 3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을 사용해서 오해가 일어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평균값과 최빈수가 같잖아요? 그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반의 평균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 반은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들으면 그 수가 제일 많은 숫자일 거야 라고 하는 평균값을 최빈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사용했을 때 오해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 거겠지 라고. 왜냐하면 같으니까. 평균이 2인데 실제 2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안 일어나겠죠.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꼬리 분포라는 표가 있어요. 이 표에서는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와 빈도 때문에 잠시 설명할게요. 최빈수와 중앙값과 평균값이 같지 않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가죠.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대부분 평균이라고 하면 그게 제일 많은 숫자 최빈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집단은 분명히 예를 들면 3점대의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많은 숫자는 5가 많았던 거예요. 평균 내보니까 그냥 3이었던 거지. 그러면 평균 3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 5라는 숫자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반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평균이 3.4라고 해봐요. 반평균이요. 근데 요 안에는 생각보다 5등급의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기 상위 등급 애들도 좀 있던 거예요. 그럼 5등급이 제일 많은데 이 반은 3등급대다 라고 얘기하면 5등급 애들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뭐야 난 5등급인데 왜 우리 반이 3등급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게 우리 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꼬리 분포는 소득이나 여기가 포인트인데 주로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 나타낼 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2단락의 주제는 이 평균이라는 것들을 대표값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설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평균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더라라고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그래프죠. 137페이지에. 여기는 평균과 최빈수와 중앙값이 전부 다 같아요. 일치하죠.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이 집단을 여기는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평균이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집단은 이런 집단이야, A라는 집단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B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서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린 다 여기 몰려있는데. 아니야. 여기가 평균이야. 그럼 이렇게 여기가 평균이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최빈수가 평균이 아니고 여기일까?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수치가 높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2천만 원 버는데 그 2천만 원 버는 사람 중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학과가 제일 좋은 학과, 제일 잘 나가는 학과냐라고 했는데 지질학과인가 거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거예요. 지질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질학과의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 마이클 조던의 재산이 2조 7천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졸업생 500명 중에 499명이 한 3천만 원을 벌어요. 근데 마지막 500번째 졸업생이 2조 7천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몇 억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학과를 나오면 몇 억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최빈수는 다 3천만 원 이하인데 요거는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는 여기 다 몰려있다가 여기 마지막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꼬이게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선생님 소득을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 소득이 월급쟁이들이 요만큼을 벌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남자 월급이 더 많네요. 그죠? 여성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잘 조화를 이뤄봐요. 자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오른쪽 꼬리분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노동신도 오른쪽 꼬리분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죠? 오른쪽 꼬리분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리가 내려온다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숫자들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거대하게 큰 숫자가 있어버리면 평균이 여기서 여기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요 2단락의 그래프 얘기라 보시면 돼요. 자, 3단락 넘어가 볼게요. 포두주의라는 게 있대요. 포두주의가 뭐냐? 오른쪽 137페이지 날개 부분 보니까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을 포두주의라고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량 생산. 그러면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다 일일이 반영하는 것보단 품종은 작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맞춰갖고 이걸 통일되게 해서 왁 생산해버리면 나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두주의라고 하는 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평균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존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가 평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 뭐 시켜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라조기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슬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그냥 통일해서 그냥 짜장면이나 먹어 라고 하면 각자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요구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잖아요.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균의 개념을 현대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가 제각각 개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성화되어 있고 또는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미국의 가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내보니까 3.6명 정도 되던 거예요. 그럼 생각할 때 집 짓는 건축가들이 그럼 한 3, 4인용 집을 지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3, 4인 가족 대상으로 지어놨더니 평균 가족 수에서 벗어난 가족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이런 얘기죠. 3에서 4인 가족이 45%였는데 1에서 2인 가족이 35% 정도가 된대요. 5인 이상 가족 같은 경우에도 20%나 된대요. 물론 여기서 제일 많이 있는 건 3, 4인이 많아요. 진짜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할까? 최빈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 집을 만들었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3, 4인 집에 맞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냐면 55%나 있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 3, 4인 이 집이 이 미국의 가정집을 대표할 수 있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3단락의 주제 뭐냐? 평균을 대표값으로 설정했을 때 문제점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건데 평균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4단락 가볼게요. 그러면 2단락과 3단락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평균을 대표값 설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제목에서는 오해가 발생한다고 써있죠. 뭔데요?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더라. 요게 2단락의 얘기고요. 다음,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더라. 3단락의 얘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살짝 멈춰두고 필기하세요. 자, 4단락 갑시다.
자료의 범위를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료의 범위. 이번엔 자료의 범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얘인가 보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쵸?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봄은 참 좋아요. 가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절마다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게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연평균 기온차가 커서 그래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하와이는 연평균 기온이 거의 변동이 없대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반팔 옷으로 지낸대요. 그 얘기 뭐냐면 연평균 기온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온을 평균을 내봤나 봐요. 연평균 기온을 내봤더니 12.5도라는 말을 들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12.5도라는 말을 들었다면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여행으로 한국 여행 가야지. 그냥 한국 평균 기온을 봤더니 연평균 기온이 12.5도. 한국 추운 나라. 이러면서 이제 한국 추운 나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이제 여기 놀러 왔다 칩시다. 놀러 왔는데 때는 마침 7월이었던 거예요. 8월. 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왜냐면 12.5도의 나라 한국이라고 생각 왔는데 이게 왠지 30도. 그러니까 이 연평균 기온만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여기 줄쳐볼게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 살아가지는 않을까? 요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평균만으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잘 보이나요, 여러분? 평균만으로 자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연결차가 큰 나라인데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너무나 심하고 앞에서 했던 얘기죠. 다음, 이를 연평균 기온만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그러면 연평균 기온만으로 안 된다면 뭘 알아야 돼? 1번, 월별 평균 기온을 알아야 돼. 2번, 월별 기온 차이도 파악을 해야 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단락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료의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뭐다? 평균만으로 자료를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1번과 2번만 있냐? 잘 봐요. 오다가 첫 번째. 그럼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 충분할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봐요. 방금 전에 월별 평균 기온도 봐야 돼. 월별 기온 차이도 파악해야 돼. 그럼 얘만으로 되니? 아니, 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연결되는 거죠. 1번, 2번 말고 뭐도 있냐면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심한 나라야. 그래서 하루의 최고와 최저 기온도 알아야만 우리나라의 기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3번이 될 수 있겠네. 이걸 종합하면 자료의 범위를 제대로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네요. 5단락 주제는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와 마찬가지인데요. 4단락과 5단락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4단락과 5단락의 핵심 포인트. 우리나라는 12.5도의 추운 나라니? 라고 물어봤다. 자, 그럴 때 대답은 연평균 기온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평균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월별 평균 기온, 월별 기온 차이, 하루의 최고와 최저 기온도 다 고려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바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자. 요 얘기를 4단락과 5단락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됐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렇게 범위를 정했어. 그럼 뭐 해야 될까? 넘어가자. 범위를 정했으면 이제는 범주를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여기는 범주겠죠. 범위를 정했으면 자료에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줄쳐볼게요. 형광펜. 자료에서 평균 개념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의 포인트. 그래서 자료를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 오늘 키워드겠죠. 이 단락에 범주로 구분을 하고 그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면 된다. 자, 이해 안 갈까 예를 들어줘요.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가 많아요. 실제 그래요. 이대호 같은 경우 25억인가 그렇대요.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분도 많대요. 요 얘기가 뭐인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자료값에 차이가 큰 거예요. 자료값의 차이가 크니까 이것만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미만의 평균도 엄청 많은데 여기다가 대고 방금 여기처럼 평균 연봉이 1억이다 라고 얘기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선수들은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평균값만으로 최빈수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뭔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1억이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3천만 원 이하였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걸 우리가 최빈수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평균값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데 이 최빈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을 들으면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값은 이 야구 선수들의 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3천만 원 이하, 3천에서 5천 사이, 5천에서 1억 사이,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누고 범주의 비율을 고려한 다음에 사실을 이해해야 이 부분이 이 단락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 이외에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빈도, 가장 많은 빈도니까 최빈수. 다음 연봉을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순서대로 쭉 배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중앙값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 최빈수와 중앙값을 골고루 반영해야 그래야 제대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선생님 조사해봤을 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야구 선수의 평균 연봉인데 어마어마하죠? 이대호가 거의 25억이고 양현종 그러니까 보면 15등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봉 1억이다 라고 평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소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1등부터 15등 정도 이런 사람들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부러운 사람들이죠. 거의 한 달에 1억 내지 2억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주제는요.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범주를 구분해서 자료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지금 범위 설정하자, 범주를 구분하자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눈에 안 들어온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그래프를 그려 이해하자.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자, 줄칠건 여기에 형광펜.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 데 힘이 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잘 요약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뭘 쓰자고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쓰자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프 활용 이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자료 전체의 분포를 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여기는 무엇의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래프의 유용성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도움되던데?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래프의 대표적인 게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겠죠? 그거를 이제 8단락에서 하는 거예요. 갑시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특성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다 줄치고 여기가 포인트. 그럼 뭐 하는 건데?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을 하고 그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를 빈도의 높이로.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의 범주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범주를 나누고 여기 세로를 빈도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 한다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면 전체 자료의 좌우 치우침 등의 모양과 중앙값 등의 위치, 표준 편차, 범위 등의 산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뭘 통해 알기가 참 좋은 거냐면 바로 히스토그램.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히스토그램으로 파악이 가능한 요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으로 파악 가능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한 직업 야구구단의 연봉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아까 봤던 그 그림과 똑같은 거고, 그러면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림 보니까 이런 거잖아. 아, 여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3천만 원 이하가 되게 많네. 아, 높은 연봉은 요만큼밖에 안 되네 라고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해했죠? 그럼 8달러 기준은 방금 전과 똑같이 아까 7달러의 그래프의 유용성이었으면 여기는 히스토그램의 유용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9달러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온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8까지만 보면 이 평균이라는 게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평균이 대표할 수 없다며. 그럼 평균은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어떻게 약간 숫자 장난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평균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평균을 제대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달러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지? 통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바로 여기 있죠.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와 오용, 요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평균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파악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 평균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평균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봐야 하고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사실을 기반에 두어야 되고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숫자는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만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을 내면 잘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결국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이 평균의 잘못된 사용, 오용이죠. 오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눠서 평균을 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평균의 오용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숫자 장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제점인 거죠. 또 하나,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거 앞에서 아까 사실을 부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올라오게 되면 잘못된 평균의 대표값 설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평균의 대표값 설정,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지? 갑시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죠. 이 현대사회는 앞에서 말했던 포드사회와도 다르고 기존 사회와는 다르게 뭔가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변화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줄이 포인트인 거고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는 거냐? 단순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는 거죠. 그 평균이란 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글인 거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 거지? 첫 번째,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1번과 2번이야말로 올바른 자료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해왔던 거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9달러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균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현대 사회를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
보통 평균만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집단을 얘기함에 있어서 요 집단을 다 더해갖고 평균 내서 요게 이 집단의 특징이야 라고 얘기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 사회를 판단하기엔 너무나 다변화하는 사회고 너무나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이것만은 꼭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갈래는 논설문이고요. 당연히 제재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격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리를 바탕으로 증명해 나가는 거니까 논증적 그리고 설명이 어느 정도 나오죠. 설명적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주제예요. 평균 이외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자. 요게 주제. 즉 평균만 막 보지 말고 그 평균 외에 다양한 요인과 이런 것들을 보자. 그러면 평균도 그럴 때는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평균도 보고 최빈수도 보고 중앙값도 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즉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같은 걸 이용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험지 출제할 때 실제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자료 같은 걸 줄 가능성이 크죠. 선생님들이 그런 걸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본문을 통해서 해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자료를 보자마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만 잘 읽어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세 번째, 묻고 답하는 형식은 아까 뭐 물음표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용이한 걸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대표적으로 아까 5단락인가요? 월별 기온만으로 필요할까? 이것만 필요할까? 아니, 이것도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문답 형식이라고도 해요. 네 번째,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정의.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틀린 표현이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141페이지로 가서 독서 역량 기르기. 늘 말씀드리지만 문학의 학습활동과 똑같은 부분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인데요. 다음 자료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본문에 있던 그래프네요. 이쪽은 대칭 분포, 이쪽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있는 오른쪽 꼬리 분포 특징이요. 자, 그럼 이거는 뭔 차이점이 있지? 왼쪽은요. 중앙값과 평균값과 최빈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평균인데 이런 평균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집단을 대표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평균값이라는 게 중앙값과 최빈수와 달라요. 특히 최빈수와 달라.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참고로 중앙값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얘를 기점으로 해서 딱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나보다 낮은 애들이 요만큼 있고 예를 들어 5만큼 있고 나보다 높은 애들이 5만큼 있어.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일단 1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해보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의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료,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수 요 세 가지를 좀 다양하게 좀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살피자.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료의 범위를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좀 고루고루, 그러니까 너무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혹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세분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범위를 정했다면 값의 크기에 따라서 범주를 구분하자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고, 그래서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 그래서 뭐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범주를 구분하고 세로를 빈도로 해서 약간 좀 표시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밑에 오게 되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복잡한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면 훨씬 더 전체 자료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시각 자료, 대표적인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는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글의 논지와 관련 지어 다음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참모한테 장수가 물어본 거예요. 이 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디 큰 강을 만났는데 이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평균 수심이 1.4m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m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럴 때 이 강이 강 가운데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수심은 2m가 넘거나 해서 평균 키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내 1.4m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깊은 곳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 부분이 이러한 평균이라는 개념이 뭘 반영하지 못하냐면 이러한 자료의 다양성 있잖아요.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 이 이야기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평균만을 고려해서 대상의 특성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대상의 다양한 특성과 요소를 살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사회현상의 특성 및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한번 파악해볼까? 라고 얘기해서 이 글에서 즉 우리가 봤던 이 글,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요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회현상이 무엇이었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이 사회가 약간 평균이라는 것들을 딱 지정해서 마치 이것이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한국 남성의 키가 170이다. 그럼 170이 안 된 사람들은 나는 평균도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현상이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문제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두 번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에 드러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떠한 게 필요하다는 거지? 요렇게요. 현대사회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한 상황인지 혹은 적절한 상황이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맨 마지막 9단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통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필자는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통계 자체가 잘못은 아니야. 그럼 뭔데? 통계가 잘못이 아니면 뭐지? 이런 얘기예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즉,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안 됐던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거기에 평균값을 대표로 설정하니까 그것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에서는 기사를 하나 좀 가져온 것 같거든요. 근로자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데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이야. 와, 많이 버네요. 300 넘으면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중위계층의 소득이 241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은 뭐야?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이라고? 난 24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큰 갭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균 소득이라 하면 근로자의 총 소득을 근로자의 수로 단순하게 나눈 건데, 중위소득이란 건 뭐냐면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이걸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얘기 배우지 않았어요? 중앙값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균과 중앙값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120만 5천 원에서 311만 원까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56.4%였고 요만큼 받는 사람이 13%였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어떤 계층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게 되면 평균 소득으로 근로자 전체 소득을 파악하면
된다, 안 된다? 아마 안 된다는 것 같죠? 그럼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평균 소득은 고연봉자, 돈 많이 받는 사람, 저연봉자의 소득 차이를 아까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이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 소득 수준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보여주죠.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즉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 현상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할 결과는 무엇인지를 한번 맥락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회 현상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지? 계층에 따른 교육 혹은 정보,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유발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무엇을 초래하게 될까? 그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위화감을 높여줄 수 있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독서 역량 펼치기라는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가 시장 가면 그런 거 많죠. 최대 50% 할인 딱 떠있어요. 그러면 우와! 50%는 할인해줘. 1,000원이면 500원에 살 수 있겠네?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이제 혹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판매자 측은 각 상품을 구분해서 할인율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50%가 아니에요. 최대 50%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1%부터 50%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건 빨리 팔아버려야 되니까 이런 거는 할인율을 막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물건이 많으면 안 팔리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들은 막 50% 때려놓는 거죠. 그런데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굳이 50% 안 해도 팔릴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할인율을 한 5%, 한 3%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광고에 현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요? 왜 우리 현혹되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할인율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대 50% 할인이라는 게 마치 평균적으로 다 50%처럼 보이니까 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다 적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니까 괜히 사람들이 혹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상품마다 할인율이 다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얘네들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팔리지 않거나 또는 미끼 상품에 해당하는 거에만 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 사게 되면 조금 할인율이 약한 것도 사람들이 사게 된다는 거거든요. 넘어가요. 소비자는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상품이라는 게 무엇이며 그것의 할인율은 얼마인가라고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잘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정보를 오늘의 포인트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판단해야 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윗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회현상이 무엇이지? 이런 거죠.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 통계.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러한 광고 행태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윗글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지어 말해본다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일부의 내용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밑에 비판적 관점에서 전체 자료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발표 아니다. 오늘의 수업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뒤에 넘어가는 건데 요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 문화 파트에 대한 글을 하나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 평균이라는 것들 너무 사회적으로 뭐 평균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마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낙오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꼭 우리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균 외에도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자신의 어떤 개성도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어떤 정보가 왔을 때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오늘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과학 지문학과 함께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